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산재한 다양한 거시경제 데이터부터 파생상품 청산 동향까지 그 핵심 맥락을 짚어보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겉보기에는 완벽한 거시경제의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자금이 3일 연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중동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유가도 심상치 않게 요동치고 있죠. 전형적인 위기 장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비자의 블록체인 결제액은 70억 달러로 폭증했고 SEC는 기관들의 옵션 한도를 조용히 4배나 늘려줬단 말이죠. 네, 대중의 투자 심리가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이탈할 때 스마트머니나 거대 자본은 대체 뒤에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이 모순적인 상황의 구조적인 이면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을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뜻인데 일단 표면적인 오늘 시장 흐름부터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먼저 짚어주시죠. 2026년 4월 30일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은 75,762.88달러로 전날보다 한 1.63%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약세죠. 네, 이더리움 역시 2,247.34달러로 3.3%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지나 트론은 소폭 상승하면서 알트코인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할 건 대형 자산의 시장 점유율, 즉 도미넌스 하락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85%, 이더리움이 10.70%로 낮아졌어요. 자본이 가장 큰 기둥들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단순히 가격이 내렸다는 사실보다 왜 내렸는지 그 근본 원인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의 이동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중력, 그게 바로 무위험 수익률이잖아요. 아, 미국 국채금리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선까지 올라섰거든요. 자본을 크게 굴리는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변동성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 정부가 5%라는 확정 수익을 보장해 주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까지 커졌습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연준 위원 3명이나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매파적 입장을 낸 거군요. 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거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명확하게 켜진 셈입니다. 거시경제에 강한 역풍이 불고 있는 건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 비용이 비싸지니까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는 게 뭐 당연한 교과서적인 흐름이네요. 전형적인 긴축 장세의 흐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 내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약간 의아한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거시경제 압박으로 자금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고 있다면 설명이 안 되는 수치들이 있거든요. 아, 제가 아까 체크한 데이터가 떠오르네요. 디파이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18.40%나 증가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무려 22.04% 증가해서 1,87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차를 해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리하십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주식을 다 팔고 은행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증권사 계좌에 예수금으로 현금을 놔둔 것과 똑같습니다.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대기성 자금이 내부에 엄청나게 머물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대기성 자금이 지켜보고 있는 핵심 이슈들 2부에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미국 현물 ETF의 자금 유출과 규제 당국의 상반된 움직임입니다. 이 부분 정말 모순적입니다. 4월 29일 기준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1억 3,8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어요. 특히 블랙록의 IBT에서만 5,472만 달러가 빠져나갔죠. 3거래일 연속입니다. MSBT 쪽으로 1,081만 달러가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도 우위가 확연하거든요. 단기 자금은 명백히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SEC가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네, 나스닥 IS의 IBT 옵션 한도를 대폭 늘려줬죠. 기존 25만 계약에서 100만 계약으로 무려 4배를 승인했어요. 100만 계약이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7.44%에 달하는 규모잖아요. 엄청난 물량이죠. 거시경제도 불안한데 기관들한테 전체 물량의 7%를 공매도 치거나 옵션으로 흔들 권한을 줬다. 이거 오히려 시장 조작 위험을 극대화하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파생 상품 한도가 늘어나니까 하방 압력이나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자금 운용 메커니즘은 전혀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작동합니까? 이걸 고속도로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새로운 도로가 뚫리긴 했는데 당국이 대형 18년 트레일러들이 다닐 수 있는 차선을 되게 좁게 막아놨던 거예요. 아, 기관이라는 큰 차가 다니기에는 도로가 너무 좁았다. 네, 대규모 자본을 굴리는 기관들은 무조건 위험을 분산하는 해지 전략이 필수인데 옵션 한도가 작으면 애초에 대규모 현물 매수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투기를 위한 한도 팽창이 아니라 현물을 대규모로 매입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혹은 전용 차선을 넓혀준 거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유동성이 100만 계약의 옵션을 소화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붕괴하지 않을 만큼 깊어졌다는 걸 SEC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거 정말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호재네요. 게다가 이번 결정으로 비트코인 ETF가 전통 시장의 거대한 ETF들, 예를 들면 EEM, FXI, EFA 같은 자산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 거거든요. EEM은 신흥국 지수고 FXI는 중국 대용주 지수. 이런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핵심 자산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그 전통 자산들을 다루는 것과 완벽히 동일한 리스크 관리 알고리즘을 써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수백만 달러 빠져나가는 단기 유출에 시선이 뺏겨 있는 사이에 그 아래에서는 수천조 원의 기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공사가 끝났다는 거네요. 네, 대중과 스마트머니의 시선이 엇갈리는 가장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이 모든 거시적 불안의 근원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보겠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잠재적 군사 행동 계획을 브리핑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중부사령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거죠. 네, 이 계획에 이란 기반 시설 공습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나리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뇌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중동 긴장은 그냥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본시장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직접 타격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통제. 이게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신 브렌트유 120달러 돌파랑 직접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거기를 지나갑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동맥인데 거기가 막히면 도미노의 첫 번째 블럭이 무너지는 거죠. 그 원유 병목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연쇄작용, 그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시죠. 유가가 급등하면 공장 가동이나 물류, 운송 같은 전반적인 생산 비용이 바로 뜁니다. 이게 상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명분을 완전히 잃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시중 유동성은 마르고 달러 가치는 치솟고 결국 강달러와 고금리 조합이 비트코인 같은 달러 대체제나 기술주의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하는 구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건드리고 그게 연준을 움직여서 결국 파생 상품과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말려버리는 촘촘한 인과관계군요.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동 뉴스를 그냥 국제 뉴스로만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시 환경이 암울한 상황에서도 세 번째 이슈를 보면 전통 금융 거인들의 행보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네, 블록체인 채택 속도가 무섭죠. 페이팔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아예 결제 서비스 및 암호화폐 통합 부문을 신설했어요. 비자는 한술 더 띱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원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했죠. 기존 이더리움, SOL 등에다가 아크, 베이스, 폴리곤 등 5개를 추가해서 총 9개로 늘렸습니다. 매크로 역풍이 거센데 이 기업들은 왜 굳이 9개나 되는 멀티체인 환경을 지금 구축하는 걸까요? 반일 네트워크, 예를 들어 이더리움 하나만 쓰면 글로벌 결제가 몰릴 때 병목 현상이 생기고 수수료가 폭등하잖아요. 네, 이른바 가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문제 말씀이군요. 네. 1초에 수만 건을 처리해야 하는 비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는 여러 네트워크를 동시에 지원해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일종의 백업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과거 은행들이 각자 전산망 쓰다가 스위프트라는 글로벌 통합망을 구축했던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멀티체인이
차세대 송금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비자의 블록체인 결제 운영 규모가 7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0%나 폭증했다는 데이터가 이걸 완벽히 증명합니다. 실증 작업이 이미 끝났다는 거군요. 전통금융 거인들에게 블록체인은 더 이상 투기 실험이 아니에요. 실시간 결제에 있어서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글로벌 자본은 이렇게 국경 없는 금융의 혈관을 넓히고 있는데 국내 규례 상황을 보면 다소 씁쓸합니다.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FIU가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내렸다가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고 두나무에 대한 항소권도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가 SOL 재단이랑 결제 실증 작업, 그러니까 POC에 착수하긴 했는데 당국 환경은 좀 뒤처지는 느낌이에요. 혁신 속도와 규제 사이의 전형적인 과도기 진통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얻어야 할 통찰은 국내의 국지적인 이슈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 큰 흐름을 봐야 한다. 글로벌 결제 거인들의 방향성을 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자산의 장기적 가치는 결국 실제 경제 시스템에서 얼마나 쓰이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펀더멘탈은 가격 변동과 별개로 아주 견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3부, 오늘의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장의 가격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시장 심리 데이터를 봐야 할 시간이죠. 네, 청산 데이터를 좀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파생상품 시장에서 3억 3,315만 달러 규모가 강제 청산됐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롱과 숏 비중이 어떻죠? 롱 포지션이 1억 7,021만 달러, 숏 포지션이 1억 6,311만 달러로 양방향에 아주 팽팽하게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장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전체로 보면 균형인데 최근 4시간으로 좁혀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시경제에 짓눌려 있던 시장이 단기적 반등을 시도하면서 숏 포지션들이 대거 청산됐거든요. 아, 숏 스퀴즈가 발생한 건가요? 네. 바이낸스하고 하이퍼리퀴드 거래소 중심으로 숏 청산이 52.87%로 우세했습니다. 특히 하이퍼리퀴드라는 곳은 숏 청산 비중이 무려 95.52%에 달하는 극단적인 쏠림이 나왔어요. 95%요? 4시간 만에 숏 포지션이 그렇게 강제로 날아간 거면 단순히 방향을 잘못 잡은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연쇄 청산 작용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가격이 오르니까 담보금 부족으로 현물을 비싸게 사서 갚아야 하잖아요. 그 강제 매수가 가격을 또 올리고 그게 더 높은 가격에 숏을 또 터뜨리는 폭발적인 상승이군요. 네, 탈중앙화 거래소들은 유동성 풀이 얇고 레버리지가 높아서 이런 파급력이 더 극단적입니다. XMR이나 ENA 같은 종목에서도 숏 청산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내재 변동성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거네요. 특히 알트코인 시장 과열도 심각합니다. XRP에서 하루 만에 2억 1,210만 달러 규모 청산이 발생했고 SOL도 1시간 만에 롱 청산이 급증했습니다. 도지도 추기적 포지션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혼돈 속에서 당장 내일 아침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외에 어떤 지표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알트코인의 레버리지 쓰는 건 눈 가리고 절벽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성을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 레버리지가 소화되는 과정 자체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면 될까요? 파생상품 거래량이 9,319억 달러로 급증했는데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아까 일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대기 자금이 1,874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관망하고 있는 주차된 자금들이죠. 맞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량만 높고 현물 매수 유입이 없다면 그건 그냥 투기꾼들의 도박장입니다. 대기성 자금이 현물 거래소로 유입돼서 실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지 그 현물 매수 전환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추이와 현물 매수 유입량을 교차 검증해라. 파생상품 시장의 펌핑이 아니라 대기자금의 묵직한 현물 매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네요. 네, 그게 지금 시장을 해석하는 가장 이성적인 나침반이 될 겁니다. 복잡한 지정학적 변수부터 글로벌 금융의 인프라 병화, 그리고 파생상품의 구조적 메커니즘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관통해본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시장을 관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점검하실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을 남깁니다. 지금 차트 위의 지표들은 거시 경제 역풍과 레버리지 청산으로 붉게 물들어 있죠.
대중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화면을 조금만 확대해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비자나 페이팔 같은 거대 자본은 이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국경 없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전 세계에 깔고 있습니다. SEC는 수천조 원을 굴릴 수 있도록 기관들의 전용 차선을 조용히 넓혀주었고요.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시장의 화려한 반등은 개미들의 환호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완성된 기관들의 조용한 결제망 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노이즈를 걸러내는 냉철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